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저는 이 실질 중립금리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연준이 2%가 아니라 3% 정도도 물가를 허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비공식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도 인정할 것 같아라는 그 허용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꼴대로 옮긴다. 네. 국제시장에 혈흔이 낭자한 지금 선수들은 국채를 쓸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FOMC도 곧 열리죠.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면서 동결할 거다. 이건 알겠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긴장됩니다.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앞으로의 투자 전략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계절이 팍팍 변하는데 네. 일단 그 3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네. 연준의 긴축이 사실상 끝났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서 요거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남들이 한 번씩 다 얘기하고 나서 네. 다시 한번 요걸 리바이벌. 랩업하는 그런 발언이긴 했습니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공감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5.25%포인트 올렸으니까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단기 금리는 꽤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장기채 금리는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폭이 꽤 커졌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7월 이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축소되는 과정에 와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플러스권으로 가냐 마냐 하는 그 와중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꽤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통 미국의 2년물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금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일상생활의 모든 금리와 연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출이든 뭐든 뭐 모기지 금리든 이런 거에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요 금리가 레벨이 지금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대략 한 4%였다라고 하면 지금 4.8%에서 한 2주 전에는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터치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꽤 긴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가계나 기업들의 같은 경우도 꽤 부담스러운 상황에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뭐냐면 연준이 저도 이제 당분간은 동결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에 대한 우려는 일단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부터는 다시금 매크로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더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추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봐야 될 거는 장기채 금리 특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네.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가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김석환 연구위원은. 일단은 네. 한 2주 전에 5%를 터치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면 이게 정점이냐 음. 일단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정점이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갈 수도 있다고 더 갈 보는 수도 거예요?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2년물 단기 금리가 5% 지금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권으로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5% 이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꽤 높일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마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할 일을 대신해 준다.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김석환 연구위원이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장기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요.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모기지 금리 이런 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8%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준금리 올린다는 거는 시중에 돈을 빨아들인다. 금리 올려서 사람들이 돈 꿔서 쓰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니까 알아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면 기준금리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국채금리가 알아서 우리 할 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지표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살펴볼게요. 미국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PCE. 네. 요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거 근데 부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좀 빠져줘야 그만 올리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도 빠졌죠. 그러니까 빠졌다고 시장 볼 수 있는 예산 거예요? 수준에 부합했다라고 하는 거고 전월 대비 네. 하락하는 모습은 완연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일단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이제 이제까지는 많이 했었는데 네. 좀 한시름 덜어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좀 긴축적인 통화 정책, 신용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뭐 예전처럼 과감하게 소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좀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높이는 요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수요 자체를 이제 낮추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금 경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제 연준이 보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중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게 핵심 PC 또는 근원 PC를 보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3.7%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낮아진 거고 연준은 이 수치가 2%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2%이면 뭐 작년에 저희가 이제 PC가 거의 한 7, 8% 정도에서 지금 3.7까지 내려왔으니까 꽤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3.7에서 2까지 만든다? 그건 그냥 미국 경제를 박살내자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질 중립금리. 그러니까 저는 이 실질 중립금리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연준이 2%가 아니라 3% 정도도 물가를 허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네. 비공식적으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도 인정할 것 같아라는 그 허용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꼴대로 옮긴다.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꼴대로 옮기기에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라든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꽤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물가 안정의 목표 자체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구두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여러 연준 위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파월 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 중립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 중립금리가 얼마냐면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예상하는 게 그러니까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가 2%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질 중립금리를 대략적으로 한 2.5%에서 2%를 제외하면 0.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높게 보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높게까지 보느냐 하면은 대략 1%에서 1.5%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물가의 허용 범위를 3%에서 3%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디스인플레 기조가 당분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당장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가가 걱정이긴 하죠. 그렇죠. 그거는 지금 계속 움직이는 변수라서. 네.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간밤에는 유가가 3% 넘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간밤에 봤을 때는 수요 부진에 대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꽤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공급 측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국이나 또는 이제 미국이 또 제재를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공급 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한 가지 더해진 게 어제 이제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썩 좋지 않게 나왔죠. 네.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수요에 대한 둔화 또는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에 되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 간밤에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이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제 전 세계의 원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유통되는 원유 양이 있거든요. 네. 이 양이 만약에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1973년 정도에 중동의 그 산유국들이 금수 조치를 통해서 시장에 공급을 옥죄인 게 대략 한 하루에 500에서 60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최소한 50에서 200만 배럴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일단 100불을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로 한번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워지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 때문에 꽤 긴축적인 경기 그러니까 신용 여건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유가가 또 튀어서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네. 또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악순환이죠. 아, 이러다 다 죽어요. 네. 여기서 더 올리면. 네. 지금 미국도 사실 괜찮아 보여도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이 금리 우리 더 견딜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미국도 경기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동화 반복이네요. 경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을 보면 항상 헷갈리는 게 3분기 GDP를 보면서 경기를 고민한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어무성설이죠. 하단 말이에요. 3분기 GDP를 보고 누가 경기를 고민합니까? 너무 뜨거워 보여 이기도 해요 또. 자,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말씀드리면 3분기 GDP와 네.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 두 개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제가 드는 단적인 생각은 뭐냐면, 솔직히 저는 팬데믹 버블이 좀 꺼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백투 베이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팬데믹 당시에 물론 이제 간밤에 미국의 재무부라고 하는 곳에서 네. 우리 이만큼 국채 발행할 거야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예상보다는 예상보다는 줄었잖아요. 줄어들었죠. 네. 네,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의 뭐 매 분기에 7천억에서 8천억 달러씩 찍어낸다라고 하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엄청나긴 네. 하지만. 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팬데믹이 발생했을 당시에 미국 재무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찍어낸 그 국채 발행이 대략 한 3조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게 현재 시점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번 3분기 GDP와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을 겪고 나면서 기업들이 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게 많이 이제 소멸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상반기까지 뭐 저 역시도 이제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상반기에 노이즈가 많았거든요. 어떤 지표는 너무 잘 나오고 네. 어떤 지표는 너무 안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꽤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뉴 이코노미가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가장 핫했던 게 이제 AI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팬데믹 당시 이제 가장 크게 그 소비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 중에 하나가 초과 저축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 초과 저축과 관련한 부분들이 일단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9월 말로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공교롭게도 2분기 때 미국의 저축률이 5%대에서 지금 3%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신용 여건은 타이트해지면서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은 21%를 넘어가고 있고요. 와. 자동차 대출 특히 뭐 신차 같은 경우는 거의 10% 육박하고 있고 할부금융. 네. 중고차는 10%대 중후반이거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팬데믹 버블이 이제는 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지금 이제 물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는 매크로 또는 경기에 대한 네. 관점으로 좀 포커스가 이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단기 금리차 말씀을 드렸는데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가 역전폭이 이만큼 컸다가 이제는 꽤 축소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까 어떻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떤 조건에서 바뀐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근데 결론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면 금리가 더 시중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특히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은 수급 여건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미국의 경기 역사상에서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썩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다. 거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33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네. 6월 초에 네. 부채 한도 협상할 때가 31조 4천억 달러였어요. 부채 한도 한도가. 네. 그런데 지금 한 세 달 사이에 33조. 사이에 거의 한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4분기와 내년 1분기 발행 계획을 따지면 대략 1조 5천억 달러에서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말로 기준 보면 대략 한 35조 달러가 되는 거죠. 뭐 천조국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과 그들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 한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네. 아이러니한 건 이게 또 위기감을 조장하면서도 그들만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위기가 터지면 또 이것도 엄청나게 또 사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요. 불안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불안하면 미국채를 또 사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미국채에서 우리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데 미국 월가의 큰형님들이 이제는 미 국채를 살 때다 네. 막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선수들이 나는 이제 산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국채에 투자할 시점이 된 거예요? 그 선수들 다 터졌죠. 손실이 많이 났죠. 올해. 그렇죠. 올해 손실이 많이 났는데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게 TLT라고 하는 ETF와 그리고 TMF라고 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네. ETF를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짜리 또는 20년 이상의 장기채를 샀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는 좀 가격이라든지 또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분할해서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은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시점은 됐다. 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앞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많이 네.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아까 그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플러스를 바뀔 때 과거 사례에서는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좋은 적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증시의 움직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소방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연준이고 정부였어요. 아. 네, 그렇다라고 하면 네. 그 전까지는 국채를 계속 사모아가는 시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든지 또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과 시간을 좀 분할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이렇게 비중을 확 담으시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좀 더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장기채 금리가 5%를 다시 좀 넘어서서 뭐 5% 초반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는 모습이 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가격을 좀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해외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환율을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채권 투자가 쉽지는 않은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라는 그런 조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